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음에도 오늘처럼 엄마 기일이나 생신, 이런 특별한 날만 되면 문득문득 기억이 나는 악몽 같은 일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조카를 직접 데리러 왔었어요. 그것도 매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하원을 하는데 민준이는 항상 삼촌이 직접 데리러 왔죠. 그 모습이 참 조카한테 애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이 삼촌께서 저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많이 내성적인 애인데 어린이집 다니고부터 몰라보게 활발해졌다면서 제가 극구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의 표시를 할 기회를 달라 하더라고요. 보기에 인상도 너무 선해 보이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이 삼촌과 식사를 하게 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죠. 처음 식사하는 자리였지만 그동안 매일 얼굴을 봐와 그런지 아니면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탓인지 민준이 삼촌과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1년쯤 됐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댁에선 제가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말도 못하게 심했답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술 때문에 병원에 계시니 반대하시는 거 마음은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됐어요. 어른들의 반대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저를 항상 위로해주고 평소보다 더 잘 챙겨줬었죠. 나중에서야 시모는 못 이긴 듯 저희들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온전히 제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도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에 좋은 게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시모의 영문모를 구박이 시작됐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형의 아들인 조카를 저한테 맡기고 정작 저한테는 애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지금 당장은 애 낳지 마라. 요즘은 듣자 하니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질 않나. 결혼 전에 혼술합시고 애부터 갖고 결혼하질 않나. 하여간 말세야 말세. 어차피 우리 집에 돌봐야 할 어린애가 있으니 니들은 나중에 천천히 갖도록 해. 가만, 혹시 모르니까 그때까지 각방 쓰는 게 낫지 않겠어? 민규 들어오면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애를 갖지 말라뇨. 네? 다른 부모님들은 얼른 애부터 가지라고 하신다던데 저는 그럼 조카나 키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아주버님이 맡긴 조카를 키워야 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머니. 예, 내가 언제 너한테 애 갖지 말라 했어. 얘 좀 봐. 순하게 생긴 얼굴로 사람 잡으래네. 말이 아다르고 어달러. 어린 조카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지라 했지. 무슨 용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갖지 말랬냐? 그리고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봐.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어린이가 버젓이 있는데 네가 임신이라도 하면 세상 천지 혼자 임신한 것 마냥 입덧이 어쩌고 고단하네 마네. 그럴 것 뻔하고. 그럼 네 조카는 누가 보냔 말이야. 늙은 내가 봐야겠어? 그런 상황이시면 솔직히 저한테 부탁하며 말하셔도 제 입장에선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 지르며 말하세요. 내가 이 집에 조카 봐주러 도우미로 시집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면서요.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말씀하시니 어쩌다 한두 번 봐줄 법하다 싶다가도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막말로 내가 어디서 나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라도 한 거예요? 그이 들어오면 오늘 어머님한테 들은 말 그대로 전하고 저희는 빨리 애부터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디서 눈을 부르켜고 시애미한테 통보를 해? 너 이러는 건 내 아들도 알고 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어머님 이러는 거 어머님 아들도 알고 있는지 오면 그거부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통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무리 그래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한테
각방스란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각방스라는 말부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야기할 게 뻔하니까 덮는다고 될 일도 아니라 생각했죠.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난처하고 속상한 표정으로 저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지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좀 일찍 들어올걸. 팀장이 누가 좀 마무리하고 갔으면 하는 눈치길래 내가 그냥 해버리고 퇴근하느라 늦었는데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전화해서 얘기해? 당장 와서 어째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면 얘기하면 되지. 혼자 힘들었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사실 형이 이혼하고 외국에 나가 자리 잡다 보니 자주 한국에 들어오기 힘든 것도 있고 조카 어릴 때부터 형이랑 떨어져 살게 된 거라 부모님 입장에선 늘 조카가 마음이 쓰이고 짠하실 거야. 가뜩이나 기죽어 있는 애 우리한테 애가 생기기라도 하면 괜히 조카가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셨을 거고 그런 마음에 생각해내신 게 당신더러 나중에 애 낳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은 어머님이 하신 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당신도 내가 조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머님이 당신한테 왜 꺼내시게 된 건지를 말한 거야. 내 말의 요지는 어머님이 하신 말 마음에 담아두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지. 조카는 조카고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이 있는 건데 당연히 얼른 우리 아기 가져야지. 안 그래? 너무 당연하다는 듯 각방스라고 말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 집 식구가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기분밖에 안 들었어.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정정하시고 조카 얼마든지 돌보실 수 있잖아. 힘드시면 도움이 쓰셔도 좋고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애 키우면서 도움이 안 쓰는 친구 없더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당장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알아보는데 며칠은 걸릴 거잖아. 구했다 해도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테고 그럼 우리 그때까지만이라도 한 번씩 돌봐주는 건 안 될까? 이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 난 당신 의견 물어보는 거야. 그때 들어보니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중간에서 힘들고 복잡한 게 남편 입장일 텐데 남편은 힘들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저를 이해하려고 했고 또 저에게 이해를 요구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제 입장을 공감해주는 남편 모습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 구할 때까진 한 번씩 조카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곧 어린이날이기도 했고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구해지고 조카가 적응할 때까지 저는 조카를 잘 돌봐줬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조카랑 잘 지내는 걸 보고는 시모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도 조카만 보다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애를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각방 쓰고 애 갖지 말라는 시모의 말이 씨가 된 건지 운명의 장난인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아기를 갖기 위해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저 같은 경험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안 생기면 받는 강박감과 압박감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오는지. 저랑 남편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번 임신에 실패를 하게 되자 점점 의지가 약해지고 힘들어졌어요. 매달 이렇게 지쳐갈 때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에 서서 힘이 돼줬고요. 어쩌면 저보다 남편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임신을 못하고 있자 시모는 너 잘 걸렸다는 듯이 저를 또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좀 더 있다 애 가지라고 했다고 아주 그냥 사람을 잡아먹듯이 덤벼대더니 멍석 깔아주니 왜 또 감감무소식이래? 시집 온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왜 여태 소식이 없는 거야? 남들은 병원 안 가고도 둘씩 셋씩 잘만 쑥쑥 낳던데 아니 애 하나 갖는 걸 무슨 병원을 그렇게 다닌다냐? 뭐 대단한 몸이라도 되는 거냐?
그럴 거면 조카나 봐줄 것이지. 어린 조카는 남의 손에 맡기게 하고 정작 지는 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며느리라길래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해줬더니 이건 뭐 말짱 헛거 아니야. 엄마, 다 들리잖아. 방문 닫혀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역정내서 말하면 저 사람 안 들리겠어? 가뜩이나 임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 왜 또 오셔가지고 괜히 그러세요? 괜히는 이게 뭐가 괜히냐? 이게 괜히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장은 애 갖지 말라는 그 한마디 했다고 아주 그냥 나를 그렇게 몰아세울 땐 언제고. 안 그러냐? 이건 뭐 허구한 날 병원에 들락거리질 않나. 돈은 돈대로 깨지질 않나.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심보를. 네 말대로 했으면 지금쯤 아마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씩은 낳았을 거다. 뭔 인정머리라고는 개코만큼 없어가지고 지가 무슨 나라님이라도 돼? 들으라고 하는 소린데 뭐가 겁나서 내가 내 아들 집에서 할 말도 못한다냐? 엄마 그만해요. 좀 있으면 생신인데 좋은 날 앞두고 안 좋은 말해서 엄마한테 또 좋을 게 뭐 있어요? 네? 그나저나 생신 때문에 얘기할 거 있어 왔다면서요. 무슨 얘긴데요? 생신 아직 좀 남았는데. 얘는 내 얘기 다 듣고 있었으면서 일부러 안 나오고 있는 거라니? 시모가 남편에게 하는 말들은 당연히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다 들렸죠.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부들부들 떨려서 거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계속 있었어요. 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며 남편이 저를 부릅니다. 심호흡 몇 번을 하고 거실로 나갔는데 너는 방에서 뭐 한다고 나와보지도 않아? 다음 주가 내 생일 아니냐.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생일상 제대로 좀 차려라. 아버지 좋아하시는 만두도 좀 하고 알아서 이것저것 좀 해서 식구들끼리 같이 밥 한번 먹자꾸나. 요저께 친구들 모임 있어 나갔다 왔는데 그래도 제법 한다고 하는 식당인데도 입에 영 맞지도 않고 먹고 집에 오니 언제 뭐 먹었나 싶게 속만 더 허하더라. 아참, 만두피는 사는 거 아니다. 손수 빚어야지. 파는 건 두꺼워서 못 써. 생일상을요?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준비하느라 계속 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간단한 운동도 하지 말라는데 지금 생신상은 너무 무리일 것 같고요. 대신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만 알아서 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엄마, 병원에서 선생님이 스트레칭도 당분간 하지 말라던데 지금은 좀 그렇다 싶어. 내가 알아서 출장 뷔페 부르거나 좋은 거 예약해볼게. 아주 그냥 너까지 팔불출하기로 했어? 그러지 말고 아예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그러냐? 나 임신 준비 중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주님처럼 누워만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너 혼자 애 갖는 거지? 그래. 시몬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처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도 그냥 무조건이었죠. 오로지 당신 생일상은 꼭 받고 싶다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 이후 생신 때까지 남편은 시모와 나를 만나지 않게 중간에서 잘 막아줬어요. 임신하려면 스트레스가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거니까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저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종합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이렇게 건강한데 애가 왜 안 생기는 건지 시모에게 계속 구박받게 되니까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종합검사를 받은 후 시모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드디어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암이라는 거예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고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심장을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순식간에 입술이 다 갈라지면서 혀가 말려드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절망 속에서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이 전화 받을 때까지 가는 신호가 그 몇 초 동안 입술이 마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하다가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신없이 오는 동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전화만 들고 있던 남편은 지금 병원이야? 일단 조심해서 들어가. 나도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제가 암 진단받고 난 후부터 남편이 뭔가 정 같지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픈 저한테 다가올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재수없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앞담을 퍼붓는데도 남편은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암까지 물려받은 몸으로 시집온 거냐? 아니면 암인 거 이미 알고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은 거야? 아주 가지가지한다. 암튼 밉담이 있다 하니까 진짜 하필이면 내 생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어? 며칠 전에 내가 생일상 이야기 너한테 했는데 그 얘기 끝나기가 무섭게 네가 암이라니 누가 보면 믿기나 하겠어? 타이밍이 너무 그렇잖아. 그럼 어머니 말씀은 지금 제가 어머님 생일상 안 차리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암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상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누가 거짓말이라 그랬어? 너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왜 항상 말을 네 맘대로 해석을 하고 난리야? 하필이면 내 생일 앞두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냔 말이야, 내 말은. 그러고 보니 여태 임신이 안 됐던 것도 암 때문이었구만. 어쩐지 둘 다 멀쩡한데 이상하다 했다 내가. 우리 집안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이 사단을 만드네. 제가 암 걸린 것보다 어머니는 어머니 생일상이 더 중요하시단 거네요. 어떻게 암 판정 받은 며느리한테 끝까지 어머니 생일상 이야기만 하실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아무리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지만 저는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어머니 저요. 이제 화도 안 나네요. 이 상황에 그 정도 말까지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건 한마디로 저를 더 이상 이 집 식구로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픈 것보다 어머님 생일상이 더 중요한 거고 결국 돌아가신 친정엄마 탓까지 저한테 지금 대놓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냐, 그래, 너 말 잘했다. 이 집 식구 아니라는 말 지금 네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지? 자, 민규 너도 들었지? 그게 소원이면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연 끊을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오지 말 거라. 임신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게 된 것만으로도 숨을 못 쉴 지경인데 저한테 쏟아붓고 인연 끊자는 심호도 심호지만 모든 걸 다 옆에서 같이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남편이 저를 더 비참하게 했죠. 정말 여러 사람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힘도 없다는 듯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시모가 인연 끊자는 말에 한숨 쉬며 네 라고 짧은 대답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나마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마음 한편 기대고 견딜 수 있었던 내 마음은 부서지고 으스러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표정만으로도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뭔가 이미 마음에 지쳐서 의지도 의욕도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 역시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요. 지금 저에게 닥친 일부터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있는 내내 남편은 계속 바쁘다면서 2, 3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점점 뜨문뜨문 병원에 오더라고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기다리며 시모나 남편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친정엄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엄마도 이렇게 절망적이었겠구나. 엄마는 가뜩이나 어린 나도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자식이 없음에도 지금 이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엄마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내 힘든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런데 수술하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인연을 끊자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겁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자마자 저는 놀라기보다 인상이 팍 찌푸러졌어요. 몸은 좀 어떠니? 민규는
회사 마치고 오지? 아직 오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민규 오기 전에 왔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다. 임신도 그렇고 암까지 걸렸다니 너무 놀라고 충격이라 나도 모르게 어디 하소연하다시피 너한테 그랬구나. 너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이 돼서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며칠 잠도 잘 못 잤단다.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이 편해야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좋다던데 마음 풀고 수술 잘 받고 힘든 수술이지만 꼭 잘 견뎌내거라. 다음날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2달 뒤 드디어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갑자기 전과는 너무 다른 뜻밖의 시모와 남편의 모습에 그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감정이 누그러들면서 정말 큰 위안이 됐어요. 마음적으로도요. 이렇게 며느리한테 먼저 사과하고 챙기는 시엄마가 어딨어. 안 그래? 겉으로는 냉랭하셔도 당신 아프고부터 엄청 걱정하고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니 당신도 이제 마음 풀고 앞으로 몸조리만 신경 써. 예, 너는 아직 성치도 않은 애를 붙잡고 아까부터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해.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이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건데 그게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엄마는. 저거 봐 저거. 저렇게 뭘 모른다. 가만히 듣는 것도 기빨려. 지금 얘가 그럴 기운이 어딨어. 자꾸 성가시게 옆에서 여러 말 마라. 가뜩이나 기운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 퇴근해서 오기 전까지 저 혼자 계속 병원에 있다 보니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지루했는데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니 기운 나고 더 좋아요. 저는 이 순간이 저에겐 어쩌면 결혼하고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다 같이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주방 식탁 위에 무슨 식당 식재료 창고인 것처럼 장바온 비닐 속에 그대로 식재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대체 이게 뭐지 하며 너무 놀라 시모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시모의 대답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네가 하필 내 생일 앞두고 암이라고 입원하는 바람에 내가 생일상을 받아먹지도 못했지 않냐. 2달이나 지났으니까 얼른 서둘러서 준비해라. 그래도 너 생각해서 장은 민규랑 내가 이렇게 다 봐왔어. 내 생일인데 며느리 아프다고 내가 직접 장을 다 보고 참.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말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차 빼달라 그런다며 이 상황을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겁니다. 일단 진정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시모가 생일밥상엔 오곡밥을 해야 되는데 미처 콩을 못 샀으니 저보고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정말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일단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자는 생각으로 두말 않고 콩을 사러 시장으로 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저를 보살펴주신 할머니를 찾아갔죠. 할머니는 항상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콩 사오라는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오랜만이지? 우리 할머니 여전히 여기서 장사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누구야? 내 강아지. 세상에 어쩐 일이라니? 시집가서 잘 살지? 시어른도 잘해주시고. 그럼 다들 얼마나 잘해주신다고. 너무 잘해주셔서 나 그동안 할머니 생각도 못했어요. 미안해 할머니. 내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할머니 생각이 안 났지 뭐야. 나 진짜 못됐지 할머니? 못되긴 누가 못됐어? 네가 왜 못됐어? 엄마 아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시집 가서 남편 사랑 듬뿍 받고 부모 대신 시댁 어른들 사랑도 듬뿍 받고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잘 산다는데 내가 뭐 더 바랄 게 있니?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생각은 안 해도 돼. 이제 결혼했으면 거기가 네 집인 거야. 그런데 네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어디 아픈 거야?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에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실까봐 처음부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막상 할머니를 만나게 되니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잘 알기에 아주 행복에 파묻혀 산다고만 했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던지 제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시더군요. 더 이상 말은 안 하셨지만 짐작은 하셨겠죠.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는 콩을 사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생각해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리 좋은지 TV를 보며 정신없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수술한 곳이 너무 아파 허리를 못 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있는데 얘, 너 뭐하니?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거면 네 남편 출출하니까 뭐라도 좀 내오너라. 아버지도 같이 드시게. 저는 시모의 말에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숨을 못 쉴 정도였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벽을 겨우 잡고 버티고 있었죠. 시모는 몇 번을 더 나를 불렀고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이랑 같이 주방으로 오더군요. 얘 좀 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말하는 소리 못 들었어? 출출하니까 뭐라도 좀 내오라니까. 벽 잡고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주 멀었어. 아까부터 하더니 이제 다 돼가는 거 아니야? 숨을 못 쉬겠어. 수술한 곳이 너무 아파서 허리를 제대로 못 펴겠어. 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더듬더듬 겨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와 남편이 동시에 박장대소하듯 큰 소리로 저를 가리키며 웃는 거예요. 눈 뜨고는 정말 못 봐주겠다. 예,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래. 뭘 그렇게 벽까지 붙잡고 서서 힘들게 생쇼를 하냐, 어?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했잖아. 내가 그 이야기 직접 들으려고 아침부터 병원에 찾아간 건데 나를 또 속이려고 들어. CM이 생일밥 한 끼 차리는 게 너는 이렇게 잔머리 굴려서 쇼를 할 정도로 하기 싫어 죽을 맛이다 그거야? 이왕 쇼할 거면 저기 사람 많은 곳에 나가서 하지 그러냐? 아니 수술 잘 돼서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담당 선생님도 분명 그러셨는데 당신 지금 이러는 거 진짜 말이 안 되지. 막말로 동네 잔치상 혼자 차리는 것도 아니고 2달씩이나 지난 우리 엄마 생신 그냥 우리끼리 밥 한 끼 해서 먹자는 건데 병든 닭 행세까지 해가며 이럴 일이야? 가서 거울을 좀 봐봐. 지금 당신 얼굴 너무 건강하다 못해서 내 얼굴이 더 아픈 사람 같다. 시모와 남편의 비웃는 웃음, 비아냥대는 말들이 아픈 배를 부여잡고 겨우 서 있는 저의 머리를 빙글빙글 사정없이 돌게 하더군요. 정말 그 순간 속이 뒤틀리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엄마, 병원에 계신 아빠, 그리고 할머니까지 얼굴들이 기억에 떠오르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힘을 내서 똑바로 서서 말했죠. 생쇼, 암 수술하고 태어나자마자 시모 생신상 차리라고 불려가서 수술한 부분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생쇼라고 했나요? 당신도 그래? 생각해보니 원래 생쇼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죠. 우리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쇼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진짜 제대로 된 생쇼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시원하게 말하고 앞치마를 풀어 식탁 위에 던지다시피 놓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물론 시댁에서 멀어질 때까지 그들이 나를 향해 관광대는 소리는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더 빠른 걸음으로 걷게 하더군요.
저는 곧장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가서 예전에 받아뒀던 변호사님 명함을 찾아 연락을 했고요. 미처 명함을 챙겨오지 못했던 터라 어린이집으로 명함을 찾으러 갔던 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이시죠? 저 뭐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당장이라도 뵙고 싶어서요 변호사님. 시모와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사실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변호사님 명함을 보고 연락했던 이유는 이 변호사님은 돌아가신 엄마의 가까운 지인분이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변호사님이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라며 저에게 명함을 주셨었죠. 이런 일로 연락드리게 된 게 부끄럽긴 했지만 시모와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최소한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도 모두 돌이키고 싶었어요. 다행히 변호사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얼마 후 이혼 절차 중 재산 목록에 대한 확인차 남편과 시모를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같이 대면하게 됐어요. 긴 말하기 싫으니까 얼른 하시죠. 이 사람이랑 저랑 재산을 할 거 해봐야 같이 사는 집, 자동차 은행 잔고 뭐 얼마 안 될 거고 이게 전부인데 물론 이 사람도 다 아는 거고요. 근데 뭘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거죠. 솔직히 좀 다퉜다고 집까지 나가버린 사람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요. 너 혹시 위자료라도 뜯어내서 그 돈으로 먹고는 살아야겠다 싶으니까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려고 부른 거야? 참나. 도대체가 양심이나 있는 건지 원. 도끼 눈을 뜨고 바락바락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고 나가더니 지멋대로 이혼 소송을 하질 않나. 이젠 아주 내 아들 돈까지 뜯어내려고 재산 확인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진정하시고요. 뭘 대단히 크게 잘못들 알고 계시네요. 위자료는 받을만 하면 당연히 받는 거지. 그게 받고 싶다고 받고 또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판에서 판결 나는 대로 각자 이행하시면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언성 높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혼 전 이미 발생해 있는 재산이라도 서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차 이렇게 부른 거고요. 자, 두 분 각자 확인해 보시죠. 변호사님은 저와 남편의 재산 목록을 각각 한 부씩 나눠주셨어요. 남편은 서류를 쭉 보더니 갑자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란 표정으로 저를 휙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이게 지금 다 당신 거라고? 그럼 그 어린이집이 당신 거란 말이야? 아니 어떡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까지 더듬었죠. 얼굴이 사색이 되다시피 한 남편을 보던 시모는 남편이 들고 있던 서류를 뺐으며 왜? 뭔데 말까지 더듬어? 뭐야? 아니 이게? 저기 변호사님이야말로 지금 말도 안 되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어린이집 소유주라뇨? 누가요? 제가요? 참나 그게 아니라 제가 결혼 전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어린이집이 네 거라고 지금 변호사님한테 너 그렇게 말한 거야? 참 살다 별 어이가 없어서 하여간 입만 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대니 원. 자, 거기 서류 아래 부분에 적혀있는 거 한번 보시죠. 단순히 어린이집 소유주와 이름만 확인하신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원래 며느님 모친 소유셨어요.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따님에게 물려주셨고 그 건물에 어린이집을 차린 거죠. 그러니 어린이집만 며느리 소유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며느님 소유란 겁니다. 시모와 남편은 어린이집만 저의 소유라고 생각하고도 얼굴이 사색이 되질 않나. 서류를 보고도 그걸 믿지도 않고 되려 저를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 취급을 하더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자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하고는 그들의 진짜 본색이 나오더군요.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애 말을 믿고 변호사님도 속으시는 거라고요? 내가 다 민망하네. 너 정말 생쇼 제대로 한번 보여준다더니 네가 말한 그 생쇼였냐? 서류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뭐해? 요즘 세상에 그깟 서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네가 다 꾸며낸 거면서 막말로 그래. 네가 어린이집도 모자라 그 건물이 네 거라 치자. 그럼 애초부터 네가 어린이집에서 애들 돌보는 일을 왜 하냔 말이야. 건물 주인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안 그러냐? 엄마 그만해. 이거 꾸며낸 소리 아니야. 변호사님 말씀이 다 사실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제 시몬은 다시 한번 천천히 서류를 읽어보더니 바람 빠진 풍선처럼 털썩하고 의자가 아닌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당신께서 시모의 입장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충격이 컸는지 시댁 식구들끼리나 할 수 있을 법한 속내를 그 자리에서 털어놓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까워서 어쩌나 아까워서. 일찍이 엄마 돌아가시고 그 충격의 아버지란 양반은 병원 신세라길래 형편이야 당연히 볼 것도 없이 거짓골이겠거니 생각했지. 거기다 고등학생부터 아르바이트하며 어린이집 직장생활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듣고 아니 어느 누가 건물주라고 생각이나 하겠냔 말이야. 내 아들에 비하면 기울어도 한참을 기운다 싶은 마음에 아휴 이걸 어쩌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건물주라니. 아이고. 원하는 거 안 사주니 떼쓰고 우는 어린애처럼 시모는 바닥에 앉아 자신의 가슴 파헤치며 고글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변호사님이 잠시 자리를 피해 나가주시더군요. 그런 시모를 보다 못한 남편이 시모 팔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엄마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며느리 앞에서. 네? 여기 지금 우리 식구들만 있는 거 아니라고. 어서 정신 차리고 그만 일어나요. 그래, 당신 말 잘했네. 여기 당신 식구만 있는 거 아니지? 그렇지. 나는 당신 식구가 아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당신 식구도 아닌데 왜 여태 결혼을 유지해오면서 아이까지 가지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암 수술로 아픈 나한테 당신 뭐 친생일상을 차리겠어? 성치도 않은 몸으로 혼자 생일상 차리고 있을 때 당신 아무 말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파에 들어누워 TV나 보고 있었잖아. 당신 말대로 나는 남인데 말이야. 왜 내가 당신 엄마 생신상을 차려야 되냐고 왜?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당신네 식구만 있는 거 아니라고 방금 당신 입으로 말했으면서. 당신이 먼저 집을 나갔잖아. 그게 무슨 뜻이겠어? 이제 우리하고 끝이란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건데. 지금 그 말꼬리 붙잡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면 뭐야? 지금은 건물 소유주다 뭐 그런 거야? 남편이 욱해서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남편 등짝을 내리치며 아유 이놈아, 네가 지금 쟤한테 언성 높여 따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 멍청한 놈아, 살살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심지어 눈에 초점도 없는 듯해 보였어요. 무슨 말이든 한마디도 안 빠지고 저를 구박하던 말을 하던 시모도 더 이상 아무런 대꾸가 없으셨죠. 끝까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에 맞춰 산 사람들을 대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소름이 돋끼칠 정도였어요. 내가 재산이 많아도 어차피 내 재산 덕볼 기회는 이미 날아갔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때 넋을 놓고 앉아있던 시모가 갑자기 기절해 쓰러지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정신없이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더군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갑자기 밀려든 피로감에 좀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변호사님께 소송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계속 당신 같이 데려오라고 하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까부터 당신만 계속 찾으셔, 여보. 지금 이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여보, 그러니까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줘. 아니다, 내가 당신 있는 쪽으로 갈게. 제발 부탁이야, 여보. 우리 엄마 평소에도 혈압 안 좋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어떤 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쇼일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확인하게 됐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에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 지르고 나자 시모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기절한 척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며느리를 찾으며 횡설수설하는 연기를 해서 남편이 저하고 다시 잘되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던 남편이 시모의 연기에 울먹이며 저한테 전화한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생쇼할 거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하라는 시모 말대로 사람 많은 병원에서 두 모자가 생쇼를 하고 있게 됐네요. 말하는 대로 말이 씨가 된다는 신기한 기분을 느끼며 저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며칠간 잘 풀고 잘 쉬고 난 후 누가 생쇼하나 이혼 소송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답니다. 지금은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병원 검진은 받으러 다니고 있지만요. 다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벌써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특히나 저에겐 올 한 해가 정말 어떻게 지나간 건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한 해였지만 내년부터는 아주 가슴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께 힘내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